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어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8살 1학년 학생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해 교사의 행적이 알려지면서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탄핵 심판 변론에 참석을 했고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민주당을 겨냥해서 국회 시정연설 때 박수 한 번 안 치고 악수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경찰, 가족, 학교 관계자들이 학교 내부, 외부 운동장 인근을 위치 추적 조회를 토대로 수색하던 중 신할머니가 학교 2층 시청각실 내부에 있는 자재 보관실에 있는 것을 최초 발견했습니다. 지구대에서 강제 개방하고 112 공동 대응으로 병원에 호송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현재 병원에서 목 부위 봉합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에 있고 경찰관이 24시간 개호 중에 있습니다.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많은 분들이 다 생각하고 계시죠. 그리고 실제로 가장 안전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제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미 소식을 접하셨을 거고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어제 오후 상황 시간 순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공개가 됐습니다. 유족분들이 이름을 알려주세요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 김하늘 양, 초등학교 1학년 8살입니다. 오후 4시 40분, 그러니까 돌봄 수업이 끝나면은 4시 40분 전이니까 30분쯤 끝나요. 그러면 학교에서 교실에서 나와서 원래는 이제 미술학원에 가기 위해 차에 탑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탑승 장소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연락이 갔겠죠. 그리고 가족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오후 5시 18분 가족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실종됐다. 그리고 이때요. 유족들은 학교에 있는 것 같다는 걸 이미 파악을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오후 5시 50분경에 학교의 그 건물 안에 시청각실에 사람이 갇혔다는 신고가 들어왔고요. 곧바로 발견이 된 거죠. 숨진 채 발견이. 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죠. 그리고 이미 큰 상처를, 끔찍한 큰 상처를 입은 채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그리고요, 이 가해 교사는 40대로 알려졌고요.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이송돼서 방금 전에 경찰 설명 들어봤죠? 치료받고 있다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이 얘기 좀 짚어보겠는데요. 우선 배상훈 범죄 프로파일러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양지민 변호사께 질문 드리기 전에 어제 이 초등생의 아버지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학생 휴대폰에 이 부모들이 볼 수 있는 보호용 앱이 깔려 있었다 그래요. 그럼 그 앱을 키게 되면은 그 휴대폰 주변에 뭐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이런 건데 이 아버지의 얘기는 어떤 여자, 나이 드신 여자의 목소리, 나이 든 여자의 뭐 달리기 한 것 같은 뭐 숨이 휙휙거리는 소리, 뭔가 이 휴대폰 주변 소리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 서답 여닫는 소리, 그리고 가방 지퍼 여는 소리 등등등 뭐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요. 우선 이와 관련된 설명,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실시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플을 하늘이한테 깔아놔서 그 어플을 통해서 하늘이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고요. 이거는 계획적인 범죄라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이는 별이 되어서 뛰어놀고 있겠지만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간곡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 가족들의 심정을 이걸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요? 양진희 변호사. 이 피해 학생의 아빠는 그 휴대전화, 그 이제 앱을 활성화하고 나서 그리고 휴대전화 소리를 듣고 이제 그걸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 방금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아이가 학교에 있구나. 이걸 이제 확인을 한 셈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 5시 18분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그런데 실제 발견은 5시 한 50분 정도니까 시차가 좀 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하늘이 아버지께서 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거든요. 자녀의 위치 추적을. 예. 그때 학교 내로 이제 특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리를 키는 그 장치를 킨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뭐 헥헥거리는 소리라든지 이런 게 들려왔고 아무래도 좀 심상치 않다라고 해서 5시 18분에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이제 자체적으로 위치 추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학교가 아니라 학교 옆에 아파트로 특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일단은 그 위치 추적이 나온 이 아파트로 출동을 해서 이 수색을 벌였고요. 수색을 하는 동안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하늘이 가족이 총출동을 해서 이 학교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학교를 뒤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오후 5시 47분에 시청각실에 있는 하늘이를 발견하게 된 것이고 이 하늘이의 할머니가 처음 이 교사와 마주하고 그 이후에 시청각실 내부로 이제 들어가서 하늘이가 쓰러져 있는 상황까지 발견이 된 그럼 겁니다. 그 시청각실 안의 상황을 가장 먼저 목격한 것도 이 피해 학생의 할머니셨군요. 자, 그러면은 이 가해 교사가 과연 누구고 왜 그랬는가? 이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나이는 40대고요. 뭐 정교사. 초기에는 뭐 돌봄 담당 교사 아니냐 그런데 그거 아니고요. 정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로 휴직을 했고 지난해 말에 복직을 했다. 그리고 이 숨진 김하늘 양과는 다른 학년 담당해서 평소에 뭐 접촉이라든가 교류 이런 건 없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된다 그러네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가해 교사 관련된 이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질병휴직 중이었다가 2024년 12월 30일자로 조기 복직한 교사로 휴직 전까지는 2학년 담임 교사였으나 지난 12월 말 복직 후에는 교과 전담 교사로 근무 중으로 해당 학교가 12월 27일부터 방학 중인 관계로 실질적인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학교 근처 마트에서 칼을 구입했다. 3층 교무실에 있기 싫어서 잠겨있는 시청각실을 열고 있었다.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돌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는 진술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지금 경찰의 마지막 부분 설명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든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 이거는 이 범죄 유형은 이게 묻지마 범죄입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범죄입니까? 이거는? 묻지마 범죄는 어떤 자신의 분노를 사회적인 어떤 예.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은 이것은 특정한 눈앞에 보이는 예.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예. 보통 저희 범죄학에서는 오서러트 킬링에서 권한살인, 권위살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대리살인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대리살인. 예, 그러니까 자신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자신을 답답하게 한 어떤 큰 힘을 가진 그러니까 지금 뭐 복직 후 짜증이 났다 그렇죠. 이런 예. 설명도 좀 그렇죠. 나왔거든요. 자신을 짜증나게 했던 어떤 사람을 공격해야 되는데 예. 대신 힘이 약한, 눈에 보이는 가장 힘 약한 어린아이를 공격하는 방식의 의도를 가지고 공격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비겁한 범죄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비열하고 비겁한 범죄가 특징적입니다. 가장 약한 초등학교 1학년생을 누구든 같이 간다. 예.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안인득 사건과 비슷합니다. 오. 안인득 사건도 눈앞에 있는 가장 여고생, 힘 약한 예. 공격해서 자신 같이 죽겠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역시 비슷한 형태로. 그러면은 그 학교에 있었던 학생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이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하늘이 양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것 같습니다. 누구든 눈에 띄면은 같이 죽겠다. 뭐 표현을 같이 죽겠다면 살인을 하겠다는 표현이 되겠죠. 이걸 범죄 동기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설명이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일단 나왔습니다. 아까 이 피해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나와서 설명을 했잖아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후 4시 40분까지 학교에 있는 유일한 아이였다. 혼자 있었던 걸 알았을 거고 이 가해 교사가 아이가 혼자 있었던 걸 알았을 거고 흉기 또한 직접 챙겨온 것으로 100% 계획 범죄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이거 계획 범죄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약간 다른 상황을 좀 더 봐야 되는 겁니까? 우울증 에피소드 병력이 있다고 보면은 예. 계획 범죄가 논리적인 계획 범죄보다는 예. 파편화된 계획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칼을 구입했는데 누굴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까지는 사실은 완결성은 떨어지지만은 예. 그럴 계획성 가지고 있었다. 내 눈앞에 누가 나타나면 공격할 것이다. 예. 라고 하는 머릿속에 망상적 계획성은 존재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누군지에 대한 특정을 하지는 않았을 특정을 뿐이다. 하지 않은 계획성이죠. 그러나 흉기를 이미 본인이 준비했다는 것까지 설명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얘기한 대로 계획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 범죄는 맞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한 대상성은 법정에서 다시 따져봐야 될 부분이죠. 양진희 변호사?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범죄를 처벌할 때도 우발적 범죄냐 계획적 범죄에 따라 처벌수가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뭐 살인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살인죄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 동기에 따라서 양형을 달리합니다. 보통 동기냐, 비난 동기냐, 아니면 이 중대 범죄 결합 동기냐에 따라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보복살인이라든지 아니면 묻지마 범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난 동기에 해당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예. 비난 동기 살인의 경우에는 기본 양형 기준이 15년에서 20년에 해당하고요. 여기서 언급해 주신 그러한 계획을 미리 했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상대하기 쉬운 미성년자를 취약한 미성년자를 노렸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양형의 참작 사유로 고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중되게 되면 1.5배 정도 더 가중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형 선고는 뭐 당연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 어제 오후에 벌어졌던 일 그리고 아까도 설명이 들었지만 처음에 그 범죄 현장을 처음 목격한 게 이 피해 학생이 할머니예요. 그리고 아까 그 아버지의 울먹이는 목소리 들어봤는데 배상훈 프로파일러, 이 유족들 충격은 이거 심리적으로 나중에 이분들 보살핌이 필요한 단계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요? 심각한 PTSD가 예측이 되고요. 예. 특히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의 시신을 보게 된 상황인 거고요. 목격을 했다라고 처음 목격자라 그래요. 지금 전 목격자고 가해자도 같이 봤고 그리고 거기에 현은이 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할머니께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피해 학생의 아버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재발 방지다 이런 말까지 좀 남겼거든요. 그런데요. 어제 범죄가 벌어졌죠. 하루가 지난 오늘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이 나와요. 특히요. 이 가해 교사의 이상 행동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화면으로 보죠. 우선 첫 번째인데요. 지난 5일입니다. 그럼 이거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복직을 한 상태였어요. 업무 포털이 빠르게 접속이 안 된다면서 컴퓨터를 파손했답니다. 물론 일을 하다가 뭐가 답답하고 마비가 되면 화가 날 수는 있죠. 이게 통상적이라고 할 수. 그러나 컴퓨터를 파손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 행동입니다. 빠르게 접속이 안 된다고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보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건 그 다음 하루 6일이네요. 약간 이 가해 교사가 뭐 교실에서 약간 서성이면서 뭐 조금 약간 좀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니까 동료 교사가 함께 뭐 퇴근을 할까요? 뭐 말씀 좀 나눌까요? 약간 걱정을 하니까 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건넸는데 말을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이상 약간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됐대요, 학교에서. 그래서 교육청 쪽에 이게 전달이 됐고 장학사가 학교를 찾았답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런데 그 찾은 날이 어제 범행날이잖아요. 어제 오전이랍니다. 장학사가 찾아온 게.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나서 분리 조치를 하면 좋겠네요. 이런 공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배상원 프로파일러. 이때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다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약간 무리한 겁니까? 아닙니다. 응급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최소한 격리라도 했어야 되고 일종의 뭐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 정도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런 망상이 우울증 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를 확인하라고 오면은 자신을 공격하러 오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자신의 공격성도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저 장학사님들은 그 심리적 파악을 못 하신 거죠. 장학사가 뭔가 좀 학교에서 폭력적인 행동이 교사들 사이에 그런 게 있었으니까 조사 정도 하러 그냥 왔겠죠, 그냥 네. 통상적으로. 네. 근데 자기를 수업 배제시키고 끌어내려고 하는 망상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엇인가 결심을 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에 대한 심리적인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예. 사실은 장학사님들도 자기 일을 하려고 갔지만은 사실은 그런 병력이 있었다고 하면은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된다. 아니면 경찰을 대동하든 아니면은 학교 보안관을 대동하든 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하니까 그냥 숨어버리고 거기서 공격성이 올라간 거죠. 지금 여기서 아쉬운 대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뭔가 적극적인 조치, 조금 더 뭔가 깊게 알아봤으면 이 교사는 조금 이상한데 아이들하고 접촉하게 되면 안 되겠는데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었죠. 근데 그것을 간과한 거죠.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물론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이에요. 조금 더 경찰이 조사 계속하고 있죠. 조금 더 깊게 파악이 되고 그 위에 추가적으로 나온 걸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강조를 좀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제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양진희 변호사, 이 가해 교사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큰 범죄인데요, 지금요. 그렇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요. 예.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과연 이 범죄자에 대해서 신상 공개하는 것이 맞을지 아닐지를 논의하게 됩니다. 일부 조건이 있기도 한데요. 중대한 강력범죄를 해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범죄를 행한 자가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되고 이 사람이 범행을 했을 만한 개연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 수단이라든지 이제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이 본인이 학생들을 보호해야 마땅한 교사의 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가장 본인이 다루기 쉬운 취약한 미성년자를 공격을 해서 사망하게 했다라는 비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만약에 유족이 부동의한다라든지 어떠한 의견 표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상 공개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회도 관심을 갖고 있죠. 뭐 국회에서 특별히 이제 상임위원회 열어가서 이 내용 따져보겠다. 구체적으로 좀 날짜까지 나오고 있어요. 오는 18일 이 사안에 대해서 긴급 현안질을 하겠다. 국회도 좀 각별히 관심을 좀 기울입니다. 국회 이런 데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신속하고 아주 철저하게 좀 뭔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비상계엄이 약 45년 만에 선포됐을 때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외교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했고, 그렇다면 대통령님을 우리가 만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단전,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에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증인들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도 증인들이 4명 정도 출석하는 날이거든요. 자, 오늘 있었던 모습 몇 가지 좀 전해드렸는데, 특히 오늘도 탄핵심판 변론에 윤석열 대통령 참석을 했거든요. 그리고요, 오늘은 특히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과 관련해서 본인의 생각을 좀 길게 밝혔어요. 그중에서 한 대목이 좀 있었는데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번에는 근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본인들에게 스스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문제를 제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는데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근식 전 실장님.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설명 좀 하겠다고 해서 오늘 특별히 뭐 발언기를 얻어갖고 이제 길게 설명했는데, 요약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시정연설, 예산안 관련된 시정연설하기 위해서 몇 차례 방문했을 때 야당 의원들 보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보니까 박수도 안 치고 악수를 해도 악수도 안 하고, 그리고 말할 때 고개 돌리거나 아니면 뭐 사퇴하라는 소리를 하고 있고 막 이런 걸 설명한 거예요. 이것이 계엄 선포에 어느 정도 이유가 됐던 걸까요? 대통령이 오늘 직접 그 예. 배경 설명을 저렇게 했으니까 관심을 끄는 건데요. 예.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그게 굉장히 좀 서운하고, 그렇죠. 불쾌할 수는 네, 있어요. 그리고 섭섭하고 예. 불쾌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입법부가 나에 대해서 모욕적인 행태를 하는데 더 이상 내가 국정 운영을 수행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안타까운 것이, 실제로 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여소야대 국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항상 여당보다 숫자가 적어서 예. 야당의 행포와 야당의 의석수를 가지고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일은 늘상 있어 왔던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였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여소야대라는 것은 사실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섭섭함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걸 계엄이라는 물리력 방법으로 푸는 건 정치의 방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사실은 계엄에 대해서는 다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거고요. 저럴수록 오히려 대통령은 예. 행정부의 수장이고 국가 원수로서 이 국민을 통합하고 여야의 타협과 협상과 공존의 정신으로 정치를 계속 복원시켜서 예. 정치가 작동하게 만들면, 지금 제일 섭섭했던 게 이제 시정연설, 2002년 당선된 해 시정연설이 제일 문제가 됐었던 건데, 그랬다면 2024년이죠. 지난해 있었던 22대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여당에 몰아줬을 겁니다. 결국 정치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2년 내내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2년 내내 여소야대, 이미 21대 국회에 민주당이 절대 다수였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한테 치이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걸 정면으로 받아 안으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예. 민주당이 요구하는 민심에 부응하면서 했다고 한다면, 예컨대 이준석을 쫓아내지 않는다든가, 강서구치장 선거에 그렇게 무리한 공천을 안 한다든가, 그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걸 풀려고 했다면
제가 단언컨대 2024년 지난해 4월 10일 총선에 저를 포함해서 예. 다수석이 됐을 거고 압도적 과반수가 됐을 겁니다. 민주당의 폭주를 받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또 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정치로 풀어야 되는 건데 저런 섭섭함을 빌미로 해서 계엄령을 했던 것은 그 어떤 경우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빌미 또는 약간 핑계를 얘기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아니 정치에 대한 이해가 좀 낮은 것이지요. 오. 정치를 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원래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계엄 배경의 이유가 이게 되는가 약간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2022년, 2023년 전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때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했나요? 막 이걸 오늘 얘기한 건데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영상을 좀 불러와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공군 부분부터 설정하여 김영주 교수님, 그 과거 영상 2022년, 2023년 모습인데 보니까 분위기는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약간 대통령으로 인정하기 싫다, 못하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보니까요. 네, 뭐 두 가지 의미에서 안타깝네요. 첫 번째는 좀 지금 보니까 좀 너무했네 그런 생각도 대통령이 좀 그래도 내가 대통령인데 엄청나게 그러니까 기억을 돌려보니까 굉장히 컸었네요. 국회 안에서. 마음의 상처가 컸겠다라는 생각에서 안타깝고 두 번째는 전혀 헌법재판관이 판단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맥락에서 자기 그 심정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전혀 저런 형태의 본인의 회고가 이번에 탄핵을 가결시키거나 기각시키거나 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은 걸 아직도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저런 얘기를 지금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한들 무슨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는 큰 영향이 있겠는가 이 말씀인가요? 헌법재판관이 생각하는 것은 절차적 정상성 아닙니까? 그날 저녁에 국무회의를 정확하게 제대로 했는가? 그 포고령 자체가 문제가 없는가? 그 문건이 과연 그 헌법 체계에 맞는지 그런 것을 보는 건데 자기의 심경을 지금 막 내가 분하다 말이야. 내가 왜 할 수밖에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고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저런 부분이 과연 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냐면 헌법재판관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지자들의 여론 선동용으로 보이는 것을 사실 이 변론이요. 이게 생중계로 되고 있지는 않지만 변론이 끝나고 한 두세 시간 지나면 저 내용이 그대로 다 공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청이 공감하는 거죠. 그럼 지지자들도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요. 그걸 의식했다는 자기 지지자들을 위한 말씀이시지 헌법재판관의 재판 결과를 승복하지 말라는 시그널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지금 저 얘기를 변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지층을 향해서 한 메시지 같다. 이미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계속 우리법 연구회를 공격하는 것은 이미 전제가 결국 결론은 낮다라는 전제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아무리 본인들이 생각해도 변론이 방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고 여론적으로 풀고 여론이 많이 올라가면 헌법재판관들도 달리 생각하겠지. 이런 전제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죠. 자, 오늘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변론은 지금도 쭉 진행 중이에요. 증인이 4명이 되니까 아마 조금 늦게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거는 이 탄핵 심판 재판이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선고가 나오는 거잖아요. 결정이 나오는 거죠. 헌법재판소에. 이거는 언제쯤 나올까? 이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것 같거든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과거 사례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까지 잡힌 변론 날짜까지 포함되면 8번을 변론, 그러니까 재판을 8번을 하는 셈이에요. 오늘까지 한 게 7번째고 그다음에 오늘 목요일 13일에 또 한 번 있거든요. 그것까지 하면 8번인데 일단 헌재는 8번까지만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요. 근데 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변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재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17번을 했어요. 그리고 선고는 마지막 변론이 끝난 뒤에 11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7번의 변론, 재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변론이 끝난 뒤에 14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2번의 선례를 감안한다면 마지막 재판, 즉 변론이 끝난 뒤에 10여일 정도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전례입니다. 물론 이게 이번에도 그거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 일단 8번까지 잡혔잖아요. 이번 주에 끝납니다. 그게 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 언제쯤 선고가 나오는 걸까?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또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접수되고 나서 한 3달 정도 만에 나왔죠? 최종 결정이, 선고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한 2달 정도로, 또 이건 상대로 빨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양진희 변호사. 우선 지금 8번까지, 이번 주까지 하면 8번의 변론이 잡혀 있는 건데 추가적으로 변론이 더 잡힐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추가적으로 변론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일단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한덕수 총리라든지 이경민 방첩사 직무대리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라 보류해둔 상황이거든요. 보류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도 필요하고요. 8차 변론 기일까지 일단은 지금 증인 신문으로 꽉꽉 채워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변론을 종결하기 이전에 각 변호인들의, 그러니까 최후 진술도 듣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일반적으로 듣고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차 기일을 마지막으로 종결한다라는 것은 시간 관계상으로 보더라도 조금 무리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지금 30명 넘게, 훌쩍 넘게 신청을 해놨는데 거기에 절반도 미치지 않는 수의 증인을 지금 채택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변론 종결한다면 아마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 행사에 침해가 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겠고, 일부 증인들을 강력하게 더 채택을 해달라라고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도 있어서 일단 한두 차례 정도는 더 기일 지정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 주까지 하면 8번인데 한 10번 최소 그 정도는 더 가야 할 것 같다, 이 전망이신가요? 최대로 뭐 2월 말까지 쭉 잡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헌재가 이 시기를 뒤로 미루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이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일을 지정하는데 더 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2월 말까지는 조금 기일을 최대한 빽빽하게 잡아서 끝내고자 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러면 선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사실 더 받고 있는 혐의라든지 이제 행위 자체가 더 복잡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까지 한 2주 걸렸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절차로 미루어 봤을 때에는 2주 정도면 충분하게 판결문 작성이라든지 선고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양지미 변호사의 전망대로 2번 정도 변론길이 추가되고 2주면 언제입니까? 선고 나오는 날짜가? 최대 3월 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늦게 잡아도 3월 안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얼마나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절차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 심히 침해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여러 가지 신청이라든지 뭐 증인 신청 아니면 증거조사 절차에 대해 문제 삼는 이의 신청, 이런 것들을 다만 좀 적게 한다면 3월 내에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또 한 가지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이에요.
아직 임명이 안 된 상태잖아요. 지금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또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론은 끝났고 어떤 최종 이제 판단만 남은 상태인데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국민의힘에서 기재를 하고 위원 선출의 공문까지 보냈는데 저거를 보면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도 합의를 한 거 아닌가. 당에서 그런 험지 소송에 관한 논의는 없다.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옴으로써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 중에 마은혁 후보자만 빼고 2명만 했어요.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를 빼고 임명을 안 한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지금 헌재에서 다툼이 벌어졌고 그걸 헌재가 변론을 끝냈고 이제 판단만 남은 건데 양진희 변호사, 만약에 뭐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고 그 위에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다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는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요. 네, 이 부분도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서 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변론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가 된다라고 한다면 선고에 마은혁 재판관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변론을 재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다 끝나고 선고만 남은 그 상황에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그렇죠. 다시 또 변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선고에 참여를 시키고자 한다면 사실상 변론을 재개해서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갱신 절차라는 것이 증거조사에 참여를 이전에 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예. 간략하게라도 이러한 증거조사 절차를 우리가 갱신한다라고 입장 표명만 해도 사실 족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론 재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절차적인 지연이 된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고요. 예. 다만 변론 종결되기 전에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재판이 그렇죠. 끝나기 전에. 그렇게 된다면 과거에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이 임명됐을 때에도 바로 간단한 갱신 절차를 거쳐서 바로 투입이 됐거든요.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도 물론 선고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렇게 재판에 참여해서 본인의 그러니까 의사를 행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부적절하다라는 또 이야기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것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결 전에 임명이 된다면 충분히 간략한 갱신 절차를 통해서만 얼마든지 선고에는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지금 헌재 어떤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것도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네요. 이런 가운데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헌법재판소 이제 9명 체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약간의 구도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현재는 8명인데 이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진보 3, 중도 3, 보수 2. 그런데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이 된다면 진보가 4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3, 3, 2에서 4, 3, 2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굉장하게 정치권에서 민감하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이거 두 분께 좀 질문 좀 드려볼까요? 김근식 전 실장님.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재판관에 임명이 돼서 참여하게 된다면 이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바꿀 수 있는가? 이거예요. 지금 관심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민주당 측에서 봤을 때는 탄핵의 결과를 단 1%의 가능성도 봉쇄하면서 완벽하게 인용으로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인용적으로 어떻게든 더 강화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9명으로 온전체가 되면 6명이 그렇죠. 인용을 해야만 탄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8명이기 때문에 8명에서 6명이 또 필요한 거죠. 8명이기 때문에 8명에서 6명 하는 거하고 9명에서 6명 하는 거 차이가 크고요. 그다음에 8명에서는 지금 일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게 기각을 한다는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보수 2명하고 중도 성향에서 약간 보수 성향의 중도 재판관이 한 분 계세요. 예. 그러면 맥시멈 최대로 잡으면 3분은 기각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8명에서 3명이 기각이면 5명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탄핵이 기각이 됩니다. 안 되는 거, 기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대3.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보수 쪽에서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면 5대3으로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좀 일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측에서는 그 일각의 가능성마저도 봉쇄하기 위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늦게라도 합류시키면 5대 3이라 하더라도 한 명이 들어오니까 6대 3 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밀어붙이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반대로 보수 진영 또는 윤석열 대통령 중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똑같이 생각한다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일단 헌재에서 이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시작을 했고 곧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예.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려버리면 최장목 권한대행의 이제 손에 한번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장목 대행이 그걸 임명을 바로 할 것인지 예. 아니면 지금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민감한 사안이고 국민들이 지금 첨예하게 갈려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끌어서 윤 대통령 탄핵 심의가 끝난 다음에 임명을 해도 사실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설사 또 최장목 대행이 바로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또 헌재 내에서 적어도 지금 진행되는 국민들의 그 제기되고 있는 헌재에 대한 편향성 문제, 그다음에 헌재에 대한 좀 그 목표를 정해놓고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라고 예. 일각의 문제제가 있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선 치더라도 저는 헌재 내부의 평의를 통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는 좀 끝난 다음에 합류시키는 것이 저는 100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시킬 거 만약에 임명되더라도 참여 여부에 대한 또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김용주 교수님 보시기에는 마은혁 후보자가 이제 재판관에 임명돼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지금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당연히 달라질 수 있죠. 어쨌든 확실한 한 표가 더 생길 수 있다. 확실한 한 표로 보시는 거. 그건 예. 그러니까 여기서 표는 인용 쪽의 예. 표에 확실하다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쟁론이 있을 수 있지만 인용이라고 하는 범주가 사실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몇 사람 정도가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하루 전만 하더라도 4대 4냐 이런 정도의 오판이 있었던 거거든요. 뭐 사람 심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뭐 정혁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거니까 최소한 저 사람만큼은 내해주겠지. 뭐 이런 정도의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적으로 과연 이번에 그럴까요? 이번에도 똑같이 말하자면 그 이석현 전 법제처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8대 0, 9대 0이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요거 마지막으로 양지민 변호사께 사실은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의 어떤 성향 또는 추천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구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근본적으로 이게 맞는 거냐, 원래 그런 거다, 아니다, 이상하지 않는가, 이것도 논쟁이잖아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33이라는 숫자를 맞춰놓은 이유는 그래도 중립을 지키고자 하는 이제 의지가 담긴 것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겠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모두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러니까 파면에 동의를 했거든요. 예. 그걸 보자라고 한다면 물론 재판관들의 각각의 정치적인 성향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위반이라든지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결론을 달리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주 첨예한 쟁점. 패널 두 분 말씀 들어보셔서 이게 이렇게 민감해요, 지금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까지 생각이 가고 있어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러니 만약에 헌재에서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이 공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간다면 또 다른 고민이 깊어지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겠네요, 지금. 청년의 생각. 근데 뒤에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청년의 생각.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면회하고 오신 분들이 설명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얘기를 많이 하더라. 이게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요. 자, 그러면은 얼마나 청년 얘기를 많이 꺼내놓은 건지 일단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2030 청년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당의 역할을 좀 부탁을 하셨고,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그러네요. 정리해보니까 청년 얘기를 참 많이 꺼내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청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요. 요즘 대학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 뭐 찬성하는 집회, 반대하는 집회 뭐 이렇게 좀 열리고 있다 그러네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나라의 청년들은 이 나라를 지지하고 있던 삼권 분립,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거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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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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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도 약간 저렇게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김근식 전 실장님. 네. 일단 좀 주목을 받는 거는, 그러니까 대학가니까 뭔가 약간 더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그동안 대학가에서 비판적인 입장도 있었으니까 약간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그거가 연장선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대학가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요. 그런 가운데다 또 주말에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는 청년들의 참여가 네. 많이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청년들 왜 탄핵 반대를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실제로 이제 그 서부지법 난입 사태까지만 해도 제가 예. 분석하기에는 거기에 앞장섰던 청년들은 사실은 약간 그 혐오, 차별, 배제라고 하는 약간 극우적 사고가 있는 분들이 주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차별한 폭력 행위도 예. 뭐 정당화시키면서 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그게 저는 지난 뒤에 지금 이른바 동대구역에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5만 명 집회라든지 예. 지금 각종 탄핵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집회를 하는 청년들을 보면 물론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런 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예. 그분들로만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흐름이 존재한다는 거죠. 뭡니까 그게?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2030 청년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건 자유라는 가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우월감이 굉장히 강한 세대들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이 자유가 훼손당하거나 부정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예.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저 탄핵을 반대한다는 쪽에 서 있는 청년분들은 중국의 자유에 대한 억압, 특히 최근에 홍콩을 반환하면서 중국이 했던 모습들, 그리고 이른바 중국이 보여준 고압적인 태도들, 중국의 독재적인 양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히 반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중 정서가 사실 바닥에 있긴 하고요. 근데 그 반중 정서가 그냥 차별과 혐오로서의 반중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자유의 가치에 대한 우월감 속에서 중국을 멀리하는 거예요. 예. 근데 민주당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친중적인 이미지와 노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반민주당, 반 이재명 정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풍요로움과 민주주의의 선진 체제에서 살아왔는데, 그렇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럴 경우에 과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의 자유는 위협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말의 불안감이 저는 2030 젊은 세대들한테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불안감과 우려가 지금 이른바 기독교 단체가 주최하는 세이브 코리아의 다수의 젊은이들이 서부지법 난동을 벌였던 젊은이들과 좀 구분되는, 그래도 우리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열정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적잖이 지금 같이 혼합돼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약간 반감이 더 큰 작용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건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나오신 청년분들 중에 계엄이 정당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계엄 정당보다는 탄핵이 좀 무리다, 탄핵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엄에 대한 거는 비판적이고, 그렇죠.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는 사기 인정하지만. 탄핵과 탄핵 반대를 하면서, 탄핵 반대는 윤석열이 탄핵될 경우에는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 우리 자유의 가치가 손상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두 흐름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민주당이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그리고 반중 정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약간 반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런 모습 나타난 거 아니냐는 분석이신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중에 이 20대 청년들의 생각을 좀 살짝 볼 수 있는 어떤 지표가 있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차기 대선의 결과에 대한 어떤 뭐 선호도, 기대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집권 세력 선호도라고 제목이 돼 있는데요. 일단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38.8이에요. 그런데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52.9로 훨씬 높습니다. 이게 20대만 본 거예요, 지금. 유독 도드라지게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20대에서. 이건 또 30대하고는 또 달라요, 또 분위기가. 김영주 교수님. 네. 이런 조사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 미국 대선의 결과도 이런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소위 PC주의라고 하죠. 정치적 올바름에 빠졌는데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과 자기가 부르는 그 지상적인 어떤 이상적 철학을 주장하는 거하고 실제 삶이 소위 뭐 강남 좌파들에 대하여 좀 혐오를 받는다든지 또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일관성이 부재한 또 혹은 지나치게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어떤 20대가 보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 사실은 헌법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이 부재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뭐 이렇게 안정되게 어떤 이 20대들이 자기 사상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것에 표를 찍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윤 대통령의 계엄은 부당하지만 이것으로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떤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탄핵 찬성한 분들. 그런데 사실은 그날 12월 3일부터 4일, 5일 전국적으로 보면 2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야광봉을 들고 거기는 좀 문화적인 축제라고 할 정도의 어떤 분위기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2대 남들은 조금 다른 리액션을 보이는 부분도 20대 있다. 남성과 20대 여성이 좀 다른 거 아니냐? 어떤 통계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대체로 보면 사실은 탄핵 반대 집회에서 보이는 모습들은 20대 남성들의 모습들이 더 많다면 탄핵 찬성 쪽은 또 20대 여성들의 또 뭐 여고생들도 굉장히 거리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저께 어떤 모임에 갔더니 왜라고 하는 건 묻지 마라. 20대의 한 스피커가 그런 말씀을 우리 사상과 철학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느낌상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말하자면 탄핵 반대의 그 집회에 가기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 제공이 있다면 그 민주당의 잘못이 있고 또 실제로 근본적으로 보면 찬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20대의 어떤 기본적인 노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0대 남성으로 조금 좁혀지면은 지난 대선 때도 사실은 주목을 받았던 계층이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요 최근에 이런 청년 세대와 관련해서 민주당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좀 한 게 있어요. 이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낳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된 희체된 의식을 가진 친구들이 자유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 편으로 어떻게 끌어올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면 소수로 만들 것인가를 해야 돼요. 그게 정치적인 거예요. 지금은 그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인데 약간 좀 뭐 유튜브 채널에서 약간 뭐 이렇게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김근식 전 시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2대 남으로 조금 범주를 좁혔습니다만 뭐 2대 남과 2대녀의 뭐 젠더 갈등으로 이걸 확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20대가 갖고 있는 독특한 세대적 문화가 있습니다. 저희들 세대만 해도 독재 시대를 겪었고 독재를 겪은 다음에 민주화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대 이 세대 문화는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은 풍요로웠고 태어날 때도 대한민국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을 배경으로 한 어떤 자유에 대한 가치의 소중함을 분명히 알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풍요로움 속에 컸지만 또 지금은 상당히 또
그 취업과 또 결혼과 그렇죠. 육아 측면에서 또 좌절되는 측면이 또 많거든요. 현실이 또 팍팍하거든요. 네, 팍팍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착종되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대남이든 이대녀든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우리 20대 청년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과 우려와 좌절감이 막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 여기에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라는 것으로 즉각 저는 좀 감정적 반응을 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민주당이든 우리 국민의힘이든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를 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 저기 나온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이라는 분이 뭐 술을 한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진다고 저런 식으로 하는 건 저게 바로 혐오와 배제와 차별의 정치 아닙니까? 어차피 이대남은 우리를 안 찍으니까 설득하지 말고 교육시키지 말고 그냥 말라 죽게 하자.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20대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거든요. 예. 꼰대 아닙니까? 저게 갑질이고 20대 우리 청년 문화들이 자기한테 그 라떼 이야기하면서 꼰대질 하는 걸 제일 못 참아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든 우리 국민의힘이든 청년들의 그 현실과 청년들의 목마름에 대해서 귀 기울이면서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김영주 교수님, 뭐 네. 지금 들어보면은 약간 뭐 20대 청년들은 뭐 의식이 없고 그러니까 뭐 스스로 고립시켜갖고 말라 비틀어지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런 얘기는 잘못이죠. 그럼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가는 사람은 의식이 매우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반대는 의식이 없고 이렇게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비교를 건 하는 아니라고 인식인가요, 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측면에서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고 있지만 찬성이든 반대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좋은 시그널로 보고 다만 그것이 양극단화돼 가지고 예. 분열을 하거나 서로 혐오를 더 확산시키는 부분을 가지 않도록 그렇게 정치권이 좀 이렇게 더 말하자면 정치 문화를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뭐 소위 고사론 위드링 어웨이 하는 저쪽 편은 그냥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정치교육원장이 할 얘기는 아니죠. 민주당도 고민을 하고 있겠죠? 이 청년 세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당은 항상 그런 걸 고민하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역시 영상이 먼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52기간 철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주세요. 마저 하십시오. 우리 헌정사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 탄핵 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 모습입니다. 어제 오늘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어요.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했고요. 오늘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죠. 그래서 어제 모습 오늘 모습 봤는데 뭐 상대 당에서 뭐라고 하는 목소리 들리고 막 그랬습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을 좀 얘기해 볼 텐데요. 우선 핵심적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봐야 합니다.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 질서의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여러분.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하고 계시고요. 성시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성시훈 부의장.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오늘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한 대목이었어요, 특히. 근데 이제 계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다. 21세기에 계속 납득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약간 사과하는 입장, 송구하다는 입장도 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 넘어가면서 그런데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시다면서 국정 혼란의 주범은 이재명 세력이고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다 이러는 거다. 다 혼란시키고 있다. 이렇게까지 좀 비판을 하는 연설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완전 모순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때렸습니다. 사람을 때린 건 잘못된 행위다. 하지만 맞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음주운전한 사람한테 음주운전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왜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25년에 첫 이제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면 좀 이제 사실 작년 말 12월 3일 날 있었던 비상계엄 때문에 국민분들이 상당히 많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얘기를 자제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 아닙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의 연설 중에 국민의힘이라는 단어는 딱 2번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민주당이 44번,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8번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앞으로 2025년에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정당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냥 민주당 욕만 하다 끝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실 때 지금 탄핵 정국 이후에 어떻게 대한민국이 흘러갈지 불안한 감정을 갖고 계시는데 민주당은 우린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얘기한 반면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 때문입니다. 민주당 때문에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고 앞으로 미래를 얘기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연 저렇게 이야기해서 얻는 소득이 무엇인가. 강성 지지층, 본인들의 지지층 결집만 이루어지지 결국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이준우 대변인 표정을 보니까 다른 생각을 지금 곰곰이 하신 것 같은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 연설 내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방금 이제 음주운전 뭐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음주운전을 했는데 음주한 이유가 다 있는 거다. 이런 약간 비유였어요. 만약에 음주운전 측정기가 고장이 났거나 또는 조작이 됐다면요. 그럼 음주운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재가 중요한 거고요. 헌재에서 하나씩 둘씩 밝혀지고 있는 게 내란몰이를 했다는 게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홍장원 차장 같은 그 메모가 원본이 아니었죠. 그리고 누가 썼는지 밝힐 수 없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썼다고 그러는데 그게 제3자가 민주당 정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요. 또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도 국회의원 끌어내라. 본인은 주장했지만 다시 헌재 가서 말을 바꿨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또 그런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헌재에 가니까는 당초 언론에 흘러나왔던 것 또는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서 흘러나왔던 얘기들과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점점 광장에 모여서 집회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란몰이에 당해서 뭐 모르고 우리가 거기에서 착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이제 그런 공감대가 더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왜 계엄 선포를 했는지 오히려 반성해야 되고 생각에 대한 쪽은 민주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곰곰이 고민을 하시더니 이제 요 말씀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일단 21세기의 계엄 이런 거는 납득할 수 없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엄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는 송구하다. 약간 사과하는 입장까지 냈거든요. 그러면 계엄에 대한 문제의식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분명히 밝힌 거예요, 오늘요. 자, 그런데 그럼 이거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이니까 공식 연설이니까 당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계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 그런데 당내 일각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요즘에 좀 여러 가지 독특한 행보로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이런 입장을 내요. 계엄 선포의 목적적, 절차적 정당성은 그러면 이 뜻은 목적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썼어요. 그러니까 목적주 정당하고 절차도 정당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뜻은. 이것은 국회가 계엄 해제할 때 심사할 사항이다. 사법적 심사 필요하지 않다. 이걸 왜 사법부가 판단합니까? 약간 이 뜻인데 일단 계엄 선포의 목적과 절차가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건 이준우 대변인께. 근데 이제 권성동 대표는 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다. 이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과까지 했는데 당내 일각에서는 여전히 계엄에 대해서 약간 옹호하는 기류가 여전히 있는 겁니까 지금?
목적성하고 이제 결국은 절차 그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지금 국회에서 논의된 결과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결국은 해제된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심사를 받아서 계엄에 대해 선포에 대한 어떤 정당성은 이미 심판에 끝났다.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헌재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민주당의 탄핵 소추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탄핵 소추의 주요 사유가 바로 내란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란 혐의가 탄핵 소추 가고 나서 또 빠졌습니다. 빠진 상태다 보니까 그러면 왜 헌재에 가서 이 논의를 하고 있느냐? 라는 근원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계엄 어떤 선포에 대해서 취지에 대한 설명이 좀 그 당의 입장과 다르게, 그러니까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한다기보다는요, 계엄 취지의 정당성을 설명한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국회에서 한번 심판받았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 취지는 정당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 부의장은 김민전 의원의 저 생각을 밝힌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국회의원이신 데다가 그전에는 정치학 교수까지 하신 분인데 예. 저렇게 현실을 몰라서 괜찮겠습니까? 이 비상계엄이라 함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아니면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해제하는 겁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하고 이건 절차적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제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차적으로 아무리 정당하고 그 뭐 국가 우리 그 비상사태 전시에 준하는 이런 전시여도 전시라고 생각해도 입법부가 생각했을 때 국회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전시여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해제를 했던 것이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포고령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당연히 검토한 적 없다고 하고 있고 국무위원 5명의 서명도 받지 않았고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죠. 그거는 위헌, 위법, 계엄법 위반, 헌법 위반, 다 내란죄 위반, 형법 위반 다 위반이기 때문에 그걸 사법적으로 심사를 해야 되는 게 저 같은 비법조인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저렇게 모르고 저런 걸 호도하듯이 얘기한다? 전 매우 부적절하죠. 김민전 의원은 얼마 전에는 그 백골단이라는 그 단체를 국회 이 소통관에 세워서 그 기자회견까지 시켜주면서 그렇게 비난을 받더니 또다시 또 이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저는 국민의힘이 매우 곤란한 발언을 또 하신 거라고 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한 날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절차적으로는 정당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은 얼마나 엇박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과연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지적하느냐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의 진정성이 다시 한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 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요 내용 좀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야당에서 뭔가 하나 카드를 딱 꺼냈어요. 그동안 얘기가 조금씩 있었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카드를 꺼낸 겁니다. 바로 명태균 특검법입니다. 영상으로 그 모습, 어떤 모습들이 오늘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은 2월 안에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가 나오고 오늘 발의가 됐어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그걸 들여다보겠다는 그런 내용의 특검법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명태균 씨가 바로 또 반응을 보이네요. 화면에 있습니다. 본인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다, 이 특검법, 특검. 반쪽짜리 특검 말고 모든 의혹 특검 내용에 꼭 포함시켜달라. 더 강조를 하네요.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요. 본인을 조사하겠다는 특검인데, 지금요. 성추인 부의장. 예. 사실은 민주당이 요즘에 지지율이 약간 좀 벽에 막혀 있다는 평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그동안 특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특검 추진에 대한 약간 피로도가 있다, 이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꺼내드린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 특검 피로도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특검을 단 하나도 결국 통과가 안 됐습니다. 국민의힘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반대를 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있었고. 그렇죠.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아무것도 우리는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사실 창원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조사를 하고 있고 한데 참 처음에는 창원지검이 상당히 미온적 태도로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검사가 없는 수사부에 배당을 하면서 사실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었고 하지만 이 전 국민적 관심과 그리고 증거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상황이 오니까
아니까 그때서야 뭔가 뒤늦게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명태균 씨의 증언이나 아니면 각종 이 정황 증거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나는 그 누군가를 추천한 적 없다고 했지만 녹취를 통해서 누구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는 얘기했다라는 그 통화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안을 좀 더 파봐야 되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비상계엄이 터진 이후에 창원지검이 사실상 거의 스톱을 해버렸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있느냐 없느냐 존재 여부가 그 관심사였던 명태균 씨의 그 황금폰도 결국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그 황금폰 안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특검 얘기할 때마다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특검이라 하면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때 하면 된다. 근데 지금 창원지검의 수사가 딱 미진합니다. 결정적 증거가 나왔음에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 이걸 밝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창원지검은 이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지금 그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 주자들이 좀 몇 명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부터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전혀 연관성이 없죠. 예.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연관성이 좀 있다고 나와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조기 대선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연관이 있다고 의혹이 있는 분들도 이걸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좀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 명태균 특검법은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우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지금 이 시점에 발의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판단하세요? 저는요, 지지율 2등 정당으로서 조급하다. 지지율 2위가 지금 한동안 한 달 이상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돌파구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설 직전에 조금 낮아질 뻔했지만 설 지나가서 오히려 더 반등하는 그런 지지율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지율 하락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과거에 했던 특검 남발을 다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렇게 보고요. 지난번에 그 민주당이 29번의 탄핵 카드를 들었고 23번의 특검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특검과 탄핵 카드 꺼낼 때마다 뭔가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하니까 특검하겠지, 잘못하니까 탄핵하겠지 라는 그런 이미지로 재미를 좀 봤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 하락세를 반등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썼던 그 못된 버릇 또다시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특검 카드를 24번째 특검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만약의 경우에 조기 대선 저는 없다고 보지만 조기 대선 이루어진다 그러면 특검 이 카드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특검 브리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상대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불리한 내용을 계속 뭔가 나온다. 수사 결과가. 그렇죠. 경주마 보도하듯이 매일 아침마다 특검 브리핑을 해서 상대 정당에 대한 악마화 작업을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노린 거 아니냐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노렸기 때문에 이 특검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이건 잘 판단하실 거다. 옳게 보실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니까 뭐 1차로 본인이 올라가면 통과는 되겠죠. 그럼 또 정부로 넘어가면 거부권 행사 문제가 되고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오게 되면 그때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탈표는 그럼 별로 없을 거로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탈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 높거든요. 과거 지난번에 이제 지난 당 대표 체제에서는요 지지율이 사실 높지가 않았었고요 이탈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표 자체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표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전부 다 똘똘 뭉쳐가지고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또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탈표가 거의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명태균 게이트가 이 계엄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라는 게 약간 민주당은 그렇게 의심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왔고 지금 이에 대해서 이 특검법이 발의가 되니까 여당에서는 특검 중독증이다 또 이렇게 반발하면서 좀 맞서는 상황입니다. 2심 걱정 안 한다?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걱정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걱정 안 한다고요? 정말로요? 오늘 그 얘기를 꺼내놨는데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본인 재판 그 2심 공신법 2심 언제쯤 나옵니까? 3월 달쯤에 선고하겠죠. 근데 뭐 사실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로서도 뭐 그렇게 그에 대해서 뭐 불만 없습니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죠. 최악의 경우 2심 판결을 안고 그게 이제
불리한 판결이 나도 쳐요. 예. 그럴 리가 없다고 뭐 생각하시는데 그런 가정을 뭐 있을 수 없는 가정을 합니까? 오, 이준우 의원? 그러니까 두 가지요. 이심 걱정 안 한다. 뭐 물어보니까 그거 뭐 불리하게 나오는데 그런 거 가정 안 합니다라는 거예요. 일단 내용에 대해서 절대 걱정 안 한다. 그리고 그 이심 뭐 빨리 나오는 거 좋죠.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요. 진짜 자신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자신감을 이렇게 보이는 걸까요? 의도적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저런 질문 자체는 사실 답할 게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걱정됩니까? 두렵습니까? 하면 걱정됩니다라고 하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겠네. 따지고 보니까 또 그렇겠네요. 그렇죠. 억울함을 밝히겠습니다. 끝까지 절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걸 보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굉장히 역설적인 답변과 다른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요리조리 수사라든가 재판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서 혹시 법꾸라지가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있었는데요. 제가 단적으로 보면 수사에 일단 불응했을 거요. 재판에 안 나갔습니다. 단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안 나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항소심 사건 자료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패분 부재라고 하면서 수령을 거부했었지요. 또 재판부 변경 신청도 했었고요. 판사 기피 신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호사 선임을 늦추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법은요. 재판받고 있는 일반 시민들은 꿈도 못 꿉니다. 왜냐하면 판사한테 찍힐까 봐 판사가 더 중한 형벌을 내릴까 봐 더 중한 처벌을 할까 봐서 못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왜 할 수 있었느냐. 뒤에 바로 거대 의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정치적 어떤 의회 힘을 믿고 이런 식으로 재판부를 흔드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오늘 답변은 거꾸로 답한 거다. 본인 실제 걱정과 두려움을 거꾸로 답한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 모습이 나온 것 같다. 약간 그런 뜻인데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약간 뭐 고질적이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당내 비명계 중에선 그리고 저 당을 나가신 또 비명계들이 있어요. 계속 이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최근에 이낙연 전 총리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얘기 좀 했어요. 어떤 모임에서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마저 두둔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엄 선포를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대선에 임한다면 대선 후에도 지금 같은 혼란이 계속되거나 진영만 바꾸어 혼란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윤석열, 이재명 정치의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같은 진영에 있지만 약간의 대척 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은 계속 저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저거 사법 리스크 나중에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 계속 꺼내놔요. 그리고 앞서서 이재명 대표는 2심 걱정 안 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변호인이 늘어났어요? 7명으로. 이 2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네요. 많이 대폭 증가했어요. 1심에서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나왔잖아요. 2명이었는데 7명이면 대폭 보강을 한 건데 지금 변호인을. 성추윤 부의장 걱정 안 하는 거 맞습니까? 걱정을 할 때 변호인을 많이 늘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1심 때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물론 국민의힘 의원 몇 분께서는 계속해서 뭐 징역형 나올 거다라고 했지만 다수가 예측했던 것보다 매우 중하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 1심 변호인단이 사실상 저는 변호에 실패한 거라고 봅니다. 그럼 실패로 판단을 하고 그쵸. 교체도 하고 보강도 하고 이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좀 더 왜냐하면 2명이었던 것은 1심 때 아무래도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다양한 시각을 가진 변호인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판단 때문에 2명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을 했던 것인데 2심에서는 이제 전략을 많이 바꿔야 될 겁니다. 1심에 똑같은 전략으로 가서는 이 뒤집을 수 없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7명 정도의 이런 그 변호인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증인 신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민주당의 그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14명의 증인을 신청을 하고 3명인가 4명이 받아들여졌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무슨 무더기 신청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시는데 1심 때 전체 증인이 45명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검찰 측 증인이 41명인가 그랬고 이재명 측 증인은 4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때는 그렇게 무더기 증인 신청을 했던 건 오히려 검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적은 이재명 대표 측의 증인을 보고 이건 지연 전략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고 사실과는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아까 재판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굳이 그 당대표의 입장에서 그리고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또 운명과도 연관되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434억 원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도 아주 민감해요. 그렇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에 확신을 줄 수 있는 저런 자신감을 표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층을 겨냥한 얘기였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꺼냈고요. 그리고요. 지난 대선 이재명 대표의 패배였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책임 얘기를 좀 꺼내놨어요. 들어보시죠. 대선에서 진 거는 제일 큰 책임은 저한테 있어요. 저희 부족함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죠. 준비도 부족했을 거고 자질도 부족한 점이 있고 과거의 이력들에서도 흠잡을 때가 있는 것이고요. 제 책임이 제일 큰데 저는 그 책임을 부정한 일도 없고 또 그 책임 때문에 이때까지 정말 목숨 걸고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숙여야 상대가 숙일 것이고 그래서 붙여나가야죠. 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술도 한잔하고 토론도 하고 싶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 오, 이준호 대변인. 지금 두 가지 내용이 동시에 영상에 나갔는데 지난 대선에 진 거는 본인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기존에는 듣기 약간 어려웠던 얘기 같아요. 본인이 가장 진 책임이다? 대선 패배의 책임은 나에게 다 있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당 의원과 술 한잔하고 싶은데 뭐 전화를 안 받더라. 약간 분위기가 뭐가 달라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다른 대선 후보가 없습니다. 당권과 대권 모두 가지고 있는 일극 체제이기 때문에요. 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선에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본인에 대한 스스로 과거의 대선 경력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은 대선 주자 자격이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떠밀리듯이 어떤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해서 본인 인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연락했다 그러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는데 언제 연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권성동 원내대표랑 또 대학 시절 같이 고시공부도 같이 했대 가지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또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도 가까운지 모르겠지만 아마 전화를 했으면은 받았을 것 같은데. 근데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지난번에 그 당대표와는 수시로 연락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상당히 유사한 발언이 이어져 왔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유사했죠. 화자만 다르고 내용은 비슷한 발언이 이어왔는데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또다시 국민의힘에 연락을 해서 뭔가 정치적 어떤 거를 모의하거나 공모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언간생심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지금 헌재 결정이 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예상해서 행동할 수 있는 건 없다. 그 말씀드립니다. 정치인 부의장. 예. 대선 패배 책임은 본인에게 가장 크게 있다. 가장 큰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거를 지금 밝힌 거는 왜일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김경수 전 지사나 임종석 전 실장이나 이런 비명계 측의 발언들이 이제 나오면서 근데 그분들의 발언들 중에 지난 22년 대선의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발언들이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왜냐하면 22년 대선 패배의 책임은 이재명 후보의 후보 요인도 있지만 분명 정당 요인, 지난 정부의 실책도 다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22년 대선 패배 책임은 그냥 서로 내 탓이오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서로 남 탓을 했거든요. 비명계가 그렇게 얘기하자 친명계 의원들 중에서는 또 아니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 정부 본인 책임이 있다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고 친문 의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본인이 모셨던 정부, 모셨던 대통령을 실패했다, 실수였다 이렇게 평가하기 어려운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 입으로 내 탓이다. 윤석열 정권 탄생에는 나의 잘못이 가장 크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다는 것은 친문계 의원들로 하여금 그런 발언을 하기에 좀 편하게 자리를 마련해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화답하듯이 이제 이재명 대표도 아니다 본인의 탓이 컸다. 사실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 직후에 그 패배 연설을 할 때 내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그거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에 화답하듯이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친명이든 친문이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각자의 수장들이 당신들의 탓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발전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통합될지를 이야기해야지 계속해서 남 탓하다가는 계속 분열만 일어날 것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친명계 의원들도 이제 문재인 정권 탓이다라는 얘기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발언을 하셨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 저는 앞으로 좀 진통이 계속 있겠지만 그걸 좀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기를 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설 왜일까? 근데 누굽니까? 한동훈 전 대표인데요. 서울시장설이요? 요즘에 정치권에서 약간 저런 얘기 진짜 합니다. 뭐 이게 정확한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정치권에서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해요. 지금요. 오늘도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꼽히시는 정치인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질문을 받고 좀 설명을 내놨어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께서 스스로 서울시장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장 이야기는 왜 나오고 있을까요? 옆에서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한동훈 대표 함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내가 이렇게 나가서 이야기해도 되겠느냐고 한동훈 대표가 허락받고 나가서 말을 하지는 않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본인의 정치적 해석도 할 수 있고 본인의 또 직감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준우 대변인, 그러니까 정성국 의원 설명대로라면 한동훈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은 주변, 그러니까 측근들이 옆에서 얘기하는 거다라는 설명이에요. 주변에서 얘기한다. 근데 그 주변은 왜 대선 얘기가 아니고 서울시장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게 저도 궁금합니다. 왜 지금 본인은 지금 캠프를 꾸리면서 그때 김상우 의원이었나요? 설 끝나고 본격적으로 활동할 거다. 그러면서 또 언더 73이라는 뭐 어떤 단체 약간 모임 같은 게 만들어졌어요. 모임 만들었죠. 뭐 유튜브 채널 이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헌재의 변론이 최종적으로 끝나면 그때서 본격 활동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약간 예고처럼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 예고가 누구나 아는 지금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만약 헌재에서 결과 인용된다 그러면은 가장 큰 정치 이벤트는 뭡니까? 조기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기 대선 염두에 두고 친한 세력들이 움직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근데 왜 서울시장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게 왜 서울시장이냐? 애당초 처음부터 서울시장을 목적으로 하고 대선에서 본인이 정치적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로 대선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서울시장은 오세훈 시장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인 거고 지금 만약에 대선 나오지, 이번 조기 대선 한동훈 대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은 이제 대선 주자로서 정치적 체급을 올리는 거죠. 처음에 검사장이었다가 장관이었다가 당 대표였다가 대선 주자였다가 대선 주자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서울시장 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포지셔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나온다면 삼선 출신 의원들이 보통 서울시장 노리거든요. 본인은 영선입니다. 영선인데 서울시장 가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대선 출마만큼 좋은 정치 경력은 없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일정표 상에서 대선 주자를 본인이 타이틀을 달고 배지를 달고 한번 명찰표를 달고 서울시장 가는 게 아니겠느냐. 그럼 옆에서 그런 생각으로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번 조기 대선이 많이 열린다면 안 나오면 안 된다. 반드시 나와서 존재감을 확인시키고 한동훈 표가 얼마나 있는지 몇 %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 측근들은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아무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를 정치적으로 또 평가한 목소리를 내신 분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제가 보기에 뭐 한동훈 대표한테는 별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일단 정치에 참여한 이상 자기 나름대로의 뜻을 펼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한번 큰 뜻을 품고 무대에 출연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대선이 실질적으로 조기에 열린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어느 후보보다도 한동훈 후보가 내가 보기엔 확장성이 제일 있다고 난 봐요. 그리고요, 앞서 소개됐던 정성국 의원이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누구누구를 많이 만나고 다니세요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범진보 쪽 인사들도 자주 만나세요? 그 아무래도 뭐 범진보 쪽에 있는 분을 많이 만났다까지 표현을 못하겠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좀 합리적 진보라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 진보. 그런 분들이라든지 또 충분히 그쪽의 이야기들에 대해 경청을 할 필요 있다 싶은 분은 가리지 않고 저 뵙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송치현 부의장.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확장성이 있다, 가장 있다. 그리고 지금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만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진보 쪽 인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 유인태 전 의원 말고는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 뭐 더 있나 보죠. 알려진 뭐 그러니까 누굴 만나는지 말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 만나신 분들 보면은 이제 정치 원로들을 좀 만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 경력이 짧다 보니까 원로들의 이야기를 좀 수렴하고 다니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드리고 글쎄요,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 전국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수 지지층에서 아직까지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누가 막아줄 것인가가 지금 지지로 나타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문수 장관이나 이런 분들의 지지가 높게 나타나는 건데 탄핵이 만약에 인용돼서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면은 그 분위기는 확 바뀔 겁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나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그럼 누가 지킬 것인가, 누가 지켰었는가 이런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탄핵이 인용됐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선을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그 시기로 가면은 그럼 누가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그으면서 이야기를 포지셔닝을 해왔는가?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자명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말한 확장성이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라고 말한 것이 동의가 되고,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생각보다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그러면 저는 보수 진영의 과제, 국민의힘의 과제는 그 한동훈 전 대표를 품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마 과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분위기 속에서는 친윤 주류 세력들이 뭔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과연 있을까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